생수병 쌓아놓고 드시고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뿌리고 가스레인지로 요리하고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쓰는 것들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겁먹고 다 버리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 위험은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 공격인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노출되느냐. 두 번째, 방어인자. 내 몸이 그 자극을 얼마나 잘 처리하고 회복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요. 오늘은 생활 속에서 최소한 이것만은 줄이자 하는 것들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바로 생수병입니다. 암 환자 계신 집에 가보면 베란다에 생수병 쌓여있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물 잘 챙겨 마시려고 한 번에 왕창 배달시켜 놓으신 건데요. 문제는 이 생수 볕 잘 드는 베란다에 며칠씩 몇 주씩 방치된다는 겁니다. 페트병이 직사광선과 고온에 의해 노출되면 미세 플라스틱이나 용기 유래 물질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베란다 말고 집안 서늘한 데 두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과연 그럴까요? 생수가 여러분들 집에 도착하기까지 거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생수가 물류창고에 쌓여있다가 트럭에 실려서 이동하는 과정에 이 트럭 적재함 내부 온도, 요즘 같은 여름철엔 50도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로 몇 시간, 길게는 하루 넘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고온과 직사광선에 반복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병을 따로 챙기시는 겁니다. 텀블러나 물병에 물 담아서 다니시고 밖에서 식사하실 때 식당 정수기 물 좀 받아 담는다고 뭐라 할 식당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페트병 노출 자체를 완전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수를 사서 집에 두고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세요. 햇빛 뜨는 베란다나 창가, 고온 다습한 곳에 절대 두지 마시고 서늘하고 그늘진 실내에 보관하세요. 우리 집까지 오는 길에 생긴 노출은 어쩔 수 없어도 집에서 더 쌓이는 노출만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생긴 위험은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다 쳐도 집에 온 이후로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생수는 그나마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 통제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여서 더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매일 새끼 주방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유기입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와 초미세 입자, 특별히 가스 냄새가 나지 않아도 매일 반복해서 흡입하면 꽤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기 안 되는 좁은 주방에서 오래 요리하신 경우와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연결지은 연구도 있습니다. 폐로 들어가는 초미세 입자는 크기가 워낙 작아서 폐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이게 반복되면 만성적인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 계신 집, 특히 며느리나 자녀분들이 부모님 건강 걱정돼서 인덕션으로 바꿔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스레인지 그대로 쓰시는 집이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다는 것이고요. 노출 강도는 약해도 노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후드를 세게 틀면 되는 거 아닌가? 후드만 켜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후드는 조리기구 위쪽 공기만 빨아들일 뿐 주방 전체 공기를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특히 환기가 안 되는 좁은 주방일수록 오염물질이 공기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스레인지를 당장 바꾸란 얘기 아니에요. 매일 쓰는 만큼 노출이 쌓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창문 열고 선풍기를 창문 방향으로 틀어서 주방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문만 열어두는 것보다 공기 순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후드는 켜서 두시되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강제로 환기까지 같이 챙기세요. 특히 굽거나 튀기는 요리하실 땐 조리 중에도 끝난 후에도 몇 분은 이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방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옆 화장실에도 아주 위험한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오이입니다. 화장실 청소하실 때 락스 냄새가 거실이나 방으로 새어나가서 가족들이 불편해할까봐 배려 차원에서 문을 살짝만 열어놓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오히려 청소하시는 본인한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락스가 해로운지 모르는 분은 없으니 문을 완전히 닫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살짝 열어놓은 거나 완전히 닫은 거나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락스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좁은 화장실 안에 그대로 갇힙니다. 청소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그거 그대로 흡입하시는데 이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특히 더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산성세제와 락스 섞어 쓰시는 겁니다. 변기세정제나 곰팡이 제거제 중에 산성 성분 들어간 제품이 꽤 있는데요. 이걸 락스랑 같이 쓰거나 헹구지 않고 연달아 쓰면 유독가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까지 활짝 열려있지 않으면 그 가스 빠져나갈 곳 없겠죠. 락스가 나쁜 물질이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사용 방식으로 인해 잘못 사용했을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자극이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배려한다고 문 닫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로 화장실 문 활짝 열어두시고 환풍기 켜두시고 필요하면 창문까지 여세요. 다른 세제와 절대 섞지 마시고 표시된 비율대로 충분히 희석하시고요. 거실에서 락스 냄새가 좀 나더라도 그게 환기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가 집안 환경 얘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더 관심 많으시죠? 먼저 냉장고부터 열어보겠습니다. 4위. 액상과당. 사실 너무 뻔한 얘기라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암 환자 계신 집 냉장고 열어보면 의외로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상자채 쟁여두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 대신 마시기 편하다고 입맛 없을 때 조금이라도 드시려고 챙겨두신 건데요. 액상과당 자체가 독성물질이라서 4위에 오른 게 아닙니다.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드시기 때문에 위험도가 커지는 겁니다. 음료 형태의 당은 씹지 않고 그냥 마시다 보니 포만감이 거의 없죠. 밥 한 공기 먹는 양의 당을 캔 하나로 순식간에 넘겨버리는 셈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체중 증가,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분들이라면 한 가지 더 걱정되실 일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더 많이 끌어다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 암세포는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정상세포와 달라서 포도당 소비량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몸이 어느 정도 힘을 내려면 포도당을 어느 정도 먹긴 해야 하지만 적어도 액상과당 덩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을 기본 음료로 삼으시고 냉장고에 음료 채워두는 습관부터 바꾸세요. 상자째 쟁여두는 대신 물이나 무가당차를 기본으로 쟁여두시고 양과 횟수 모두 줄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집에서 삼겹살 구워 드실 때 특히 어르신들 중에 바싹하게 탄 부분을 오히려 더 맛있다고 골라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습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온에서 태우는 조리 방법이 문제입니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굽거나 태우면 발암물질 발생하는 거 아시죠? 단백질이 고온에서 타면서 생기는 물질, 그리고 기름이 불에 떨어지면서 연기와 함께 다시 고기와 달라붙는 물질 HCA와 PAH라는 물질인데요. 이름은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기가 타면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에 직접 닿아서 새까맣게 그을린 부분에 이 물질들이 집중적으로 생깁니다. 여기에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할 게 양념갈비입니다. 양념갈비는 삼겹살보다 한 단계 더 위험합니다. 양념에 들어간 설탕이나 물엿 같은 당분이 고온에 직접 닿으면서 타면 앞서 말씀드린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당독소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당독소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당과 함께 고온에서 반응하면서 생기는 물질인데 몸에 쌓이면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와 만성질환을 촉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념갈비를 직화로 구우시면 발암물질과 당독소 이 두 가지 동시에 흡입하는 셈이니 양념갈비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거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고기를 아예 끊어야 하냐? 아니겠죠.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자체를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태우는 조리법과 탄 부분이 맛있다고 습관적으로 드시는 행동입니다. 직화로 굽는 요리 대신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양념갈비나 삼겹살 대신 보쌈으로 드시면 같은 고기 드셔도 직접 불에 닿지 않고 물에 삶는 방식이라 이런 유해 물질 생성 자체가 훨씬 줄어듭니다. 고기는 그래도 조리 방법만 바꾸면 해결되죠.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올 2위, 1위 두 가지는 조리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위험합니다. 2위는 술이고요. 여태껏 살면서 소주를 500병은 먹었을 것인데 아직도 괜찮고 사회생활 하려면 술 없이 어떻게 사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죠.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술이 간만 나쁘게 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알코올 자체가 여러 암과 관련된 명확한 위험 요인입니다. 간 질환이 문제가 아니에요. 간 수치 건강하다고 뭐 지방간 없다고 간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구강, 인두, 식도, 췌장, 유방, 대장까지 여러 부유 암과 술이 관련이 있다는 게 이미 여러 가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양약자 데이빗 넛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술이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물질로 처음 발견됐다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허가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독성과 발암성만 놓고 냉정하게 평가했다면 지금처럼 편의점에서 20살만 넘으면 사먹는 형태로 유통되긴 어려웠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래 접해온 것들 중에 익숙해져서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몸에 좋다는 레드와인이나 약주 정도는 괜찮지 않냐? 아닙니다. 좋은 술, 나쁜 술 이런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술은 어떤 종류건 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정 드셔야 하는 자리라면 종류를 고민하지 마시고 총량과 횟수부터 줄이세요. 마지막 1위 반전, 혹시 기대하셨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1위는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 연기 안에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중 상당수가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년씩, 몇십 년씩 폐 깊숙이 반복해서 들어 마시는 거, 오늘 말씀드린 7위부터 2위까지
전부 노출량과 빈도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담배는 이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결합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폐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전신 질환까지 위험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담배 안 피우면 안전한 거 아닌가? 본인은 안 피우셔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거 아시죠? 가족 중에 흡연자가 계시면 그 연기에 노출되는 다른 가족분들도 함께 위험을 나눠 갖는 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 딱 하나만 완전히 끊어야 한다면 단연코 무조건 담배입니다. 줄이는 걸 목표로 하지 마세요. 완전히 금연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많다고 모든 걸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험은 단순히 그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 위험을 줄이실 때는 작은 위험까지 전부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담배, 술, 태운 음식, 당음료처럼 근거가 확실하고 노출이 큰 것부터 줄이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징어 약사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게 힘내라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